남편은 5억 원 보험금을 노려 저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1억 원 대출 서류에 제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진실을 감춰줬죠. 그들은 제 충성이 맹목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벼랑 끝에 몰린 여자는 아무도 예상 못한 힘을 찾아냅니다. 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김지영입니다. 올해 50 중반을 넘었네요. 그저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들만 잘 키워내면 제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는 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요. 제 나이 30 중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와는 한참 다른 꿈 많고 순진했던 30 중반의 김지영은 그날 서울의 한 VIP 산부인과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앞머리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차가운 공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 305호 병실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 사이로 제 남편 박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쟁반 위에 사과를 조심스레 깎아 만삭의 한소라라는 젊은 여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결혼식 날 보았던 그 눈빛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다정하고 애틋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준과 저는 12년 전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흔한 신혼집 한 칸 없이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 라면을 나눠 먹으며 우리 언젠가 꼭 성공하자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지요. 저는 그를 위해 제 청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허름한 옷까지 몇 벌만으로 버티며 단 한 번도 비싼 화장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남편의 사업 자금으로 쏟아부었고 그 돈과 저의 희생으로 남편은 지금의 견고한 회사와 서울 변두리에 16억 5천만 원짜리 강변 빌라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사랑의 증표이자 함께 이룬 결실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딱 며칠 전이었죠. 박민준은 독일에서 교량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1년 동안 독일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1년만 고생해줘.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나는 지역 본부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올 거야. 그러면 우리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의 말은 제게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500만 원짜리 통장 하나를 쥐어주며 이 돈으로 어머니 약 사드리고 집안 살림에 보탰어. 우리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니 당신이 잘 좀 모셔줘라고 다정하게 당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보았던 그 모든 진심 어린 사랑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짧게 입맞춤하고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전광판에 뜨는 비행기 이륙 시간을 보며 그의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강변 빌라의 넓고 고요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처마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집은 텅 비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여사님은 아래층 방에서 코를 고셨습니다. 석 달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왼쪽 반신이 마비되셨고 제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잠 못 드실 때 듣던 오래된 아이패드를 찾았습니다. 박민준이 신문 읽을 때 쓰던 것이었죠. 잠금 화면을 풀자 제 손가락이 무심코 연의 아이폰 찾기라는 초록색 레이더 모양 앱을 눌렀습니다. 예상 같으면 그는 비행기 모드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도가 나타났고
파란색 점은 제가 있는 집을, 그리고 초록색 점은 박민준의 아이폰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표시했습니다. 그 점은 공항도 국제선 하늘도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분명 오류일 거야. 아니면 네트워크 문제일 거야. 수없이 새로 고침을 해봐도 초록색 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서울 외곽의 한 고급 신도시, 그리고 더 정확히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국제 VIP 산부인과 건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VN 3편 비행기는 이미 이륙했지만 제 남편은 국내의 산부인과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아이패드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바람 소리는 마치 운명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위성이 틀린 걸까? 기술이 틀린 걸까? 아니면 제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 밤은 길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듯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아이패드 속 초록색 점은 마침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의문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박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수천 가지의 변명을 떠올리며 그를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 제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그 무서운 직감은 다른 적나라한 진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자 박민준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짧은 글이 떴습니다. 여보, 프랑크푸르트에 안전하게 도착했어. 여기 너무 추워.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호텔 가서 좀 쉬다가 전화할게. 사랑해. 메시지 아래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풍의 거리 풍경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미소 지으며 행복하다는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사진을 보는 제 마음속에는 소름 끼치는 연출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훑었습니다. 유리 커피잔 테두리에 희미하게 비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식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납작한 세 갈래 콘센트였습니다. 독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에 박힌 둥근 모양의 콘센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연기를 위해 소품까지 준비했지만 사소한 디테일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길고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 이순자 여사님 방으로 전복죽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이미 깨어나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뭘 꾸물거려? 이 늙은이 굶어 죽으라는 거야? 빨리빨리 해.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저는 조용히 죽그릇을 상에 놓고 어머니를 일으켜 침대에 기댄 후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죽을 좀 오래 끓여서 전복이랑 쌀이 푹 퍼지게 했어요. 소화 잘 되시라고요.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이순자 여사님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저를 흘겨보셨습니다. 잠은 무슨 잠? 온몸이 쑤셔서 죽겠구먼. 박민준이 이 집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왜 얼굴이 초상집이야? 민준이 걱정하지 않게 나나 잘 보살펴. 저는 식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씹는 동안 저는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이번 출장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걱정되네요. 혹시 민준 씨랑 같이 간 분들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한번 연락해서 안부라도 물어볼까 해서요. 이순자 여사님은 죽을 삼키다 말고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마치 궁지에 몰린 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이내 저를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아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민준이는 큰일 하는 중이니 쓸데없이 전화해서 방해하지 마. 그리고 당신, 나 먹을 비싼 영양제 몇 박스 더 사와. 저번에 먹던 건 아무 효과도 없으니 이순자 여사님의 회피와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운 태도는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숨기거나 더 나쁘게는 아들 박민준을 감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간병을 부탁하기 위해 시간제 도우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준의 안녕을 빌러 절에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아들의 안녕을 빌러 간다는 말에 한결 부드러워지셨고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해온 낡은 스쿠터를 몰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흐린 날씨, 눅눅한 공기가 살갗에 달라붙어 불쾌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지도 앱에서 본 병원 위치를 기억하며 서울 외곽의 그 신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도착하자 저는 공영 주차장에 스쿠터를 세우고 국제병원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상류층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 주차장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보게 될까 봐 두려운 무언가를 찾아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리고 우유나무가 심어진 구석진 곳, 제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옥죄어 왔습니다. 익숙한 번호판 서울 88 6886. 반짝이는 검은색 벤츠가 그곳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는 박민준이 애지중지하던 차였습니다. 그는 독일로 떠나기 전 1년 동안 자신이 없는 동안 친구 강준호에게 맡겨 관리해달라고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집에 오래 두면 기계가 망가지고 마당만 차지할 거라고 했죠.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차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대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제 손끝으로 전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수석을 보니 분홍색 고양이 모양의 목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저에게 절대 사줄 리도 없고 그 자신도 절대 쓸 리 없는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는 그저 서툰 연극이었고 제 남편은 멀리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여기, 제 아주 가까이에 있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기운이 두꺼운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는 제 살갗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고쳐 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습니다. 밤샘으로 핏발선 두 눈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늘어선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제 운동화 밑창이 콘크리트 바닥과 마찰하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약 카트를 밀고 있는 간호사들 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가 제 이질적인 존재가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몸을 웅크렸습니다. 빨간색 3이라는 숫자가 깜빡이다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하지만 고급스러운 시트러스 에센셜 오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일반 병동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VIP 병동 복도는 짙은 붉은색 벨벳 카페 위 깔려 있었고 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젯밤지도 앱에서 본 위치를 기억하며 저는 복도 끝에 있는 305호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틈새로 작은 불빛과 함께 잔잔한 음악 프로그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좁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 안의 광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미 떨리고 있던 제 심장을 잔인하고 차갑게 꿰뚫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렸던 모든 믿음과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새하얀 병실 침대 위, 윤기 나는 긴 머리를 곱슬하게 말고 있는 젊은 여자가 베개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통통하고 발그레한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분홍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야른 옷 아래로 부른 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편안한 안락의자에는 박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어제 공항에서 저를 안고 유럽에서의 밝은 미래를 맹세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솜씨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그 세심하고 다정한 손길은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과 조각을 그 여자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낌없는 애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에게만 향할 것이라 믿었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박민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사과는 안 먹을 거야? 비둘기죽에 연자육 넣은 게 먹고 싶어. 아, 그리고 오빠. 그 늙은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 맞지? 오빠가 독일 안 가고 여기서 나랑 아기 돌보고 있다는 거 알면 어떡해? 박민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익숙했던 그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듣기 거북하고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사과 접시를 내려놓고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야, 걱정 마. 그 아줌마는 바보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믿어. 내가 2,500만 원 통장 줬더니 눈이 번쩍 뜨이더군. 지금쯤 집에 있는 늙은 어머니 시중 들면서 정신없을 거야. 뭘 캐물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소라는 그냥 편하게 태교나 해. 이 아기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니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해. 저는 복도에 죽은 듯 서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꽉 막았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멍청한 늙은 아줌마, 제가 함께 벌어들인 돈으로 월급 받는 고급 가정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명품 립스틱 하나 사지 않고 한 푼, 두 푼 모아 그에게 비싼 셔츠를 사주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제 청춘을요. 그런데 이제 그는 그 희생을 이용해 다른 여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제가 평생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소라. 병실 머리맡에 걸린 병명표에 적힌 이름으로 짐작했습니다. 한소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약속했지? 아기 낳으면 나랑 우리 아기 당당하게 집에 데려온다고. 나 더 이상 첩으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아기도 당당한 아빠가 필요해. 박민준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부모님이 남겨준 땅 문서까지 다 내 명의로 만들고 나면 바로 그 아줌마를 쫓아낼 거야. 그럼 그 강변 빌라도 당신과 아기 것이 되는 거야? 당신 마음대로 고치고 꾸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배신한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벨벳 카페트 바닥에 굳게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나이 30 중반, 초췌한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옷을 입은 여자. 저 안에 젊고 싱그러운 한소라와 비교하니 저는 정말이지 처참한 실패자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애틋하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역겨움,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표는 저를 행복한 천국에서 얼음보다 더 차가운 인간의 마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지옥으로 데려온 왕복 티켓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305호실의 문이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썩어버린 결혼 생활의 더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김지영의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지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머리는 섬뜩할 정도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작은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한적한 카페로 가서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고 강준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강준호는 지금 사설 탐정 사무실과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었지만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치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보내달라며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박민준의 차량 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방금 나온 병원 주소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늦은 오후, 저는 멍하니 진한 블랙커피가 컵바닥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며 새 이메일이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제목은 짧게 긴급, 파일 샵원. 보낸 사람은 강준호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첨부 파일은 순식간에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한 이미지와 정보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제 뒤에서 오래전부터 두 번째 완전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준호의 보고서에 따르면 박민주는 2년 전부터 한소라를 위해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의 한 최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보안이 좋고 녹지가 많아 언젠가 이사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그곳의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며 돈 낭비라고 일축했었죠. 알고 보니 그는 돈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임대계약서는 박민준 명의로 5년 계약에 6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첨부된 은행 거래 내역서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박민준의 부계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매달 15일 박민준은 한소라의 계좌로 25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꾸준히 이체했습니다. 25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박민준이 저에게 1년 동안 온 가족을 위해 쓰라며 주었던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는 식료품비 한 푼, 어머니 약값 한 통까지 계산하던 그가 내연녀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사진 속 박민주는 골프복에 티셔츠 차림으로 한소라와 함께 아파트 단지 아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웃으며 채소 코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행복을 즐기는 가장의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진은 그들이 아기 용품점에서 신생아 용품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작은 아기 신발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만삭인 한소라가 몸을 숙이기 힘들어하자 그가 직접 신발끈을 묶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정하고 헌신적인 행동은 과거 제가 발목을 삐어 퉁퉁 부었을 때 그가 그저 파스나 던져주며 직접 바르라고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가 야근이라고, 출장이라고, 늦게까지 접대해야 한다고 했던 날들이 알고 보니 그 아파트에서 달콤한 밥상과 젊고 예쁜 내연녀가 기다리는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슴속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이 배신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영혼 깊숙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난 2년 동안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속여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아껴 먹고 아껴 입으며 명품 셔츠를 사주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밤새 그가 출장 가서 제대로 먹지 못할까 봐 걱정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과 희생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가련한 바보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쓰디쓴 생각의 흐름을 끊는 소리였습니다. 강준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파일을 하나 더 보냈어. 이건 더 중요한 내용이야. 민준이의 거래 내역과 몇몇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침착해야 해. 이 문제는 단순히 외도가 아니야. 법률적,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보내줘. 이젠 뭘 봐도 더 아플 순 없어.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험했고 이제 막 드러날 진실은 남편의 외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알릴 때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변 빌라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어머니 이순자 여사님의 방에서만 노란색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여사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박민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그는 업무상 기밀이라며 제가 이곳에 얼씬도 못하게 했지만 이제 그는 내연녀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테니 이 금지된 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허술해 보였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비밀번호가 항상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숫자도 변하는 법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준호 변호사가 보내준 탐정 보고서에서 보았던 한소라의 생년월일 1998년 5월 12일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저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소라 뱃속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나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와 관련된 숫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그의 벤츠 번호판 서울 88 6886이 떠올랐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그가 한소라를 바라보던 눈빛, 마치 사랑에 눈먼 사람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니셜과 사랑해를 뜻하는 마이 러브 하이를 합쳐 소러 마이 러브 하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번쩍이며 윈도우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제 모범적인 남편의 비밀스러운 세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진이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대신 강준호 변호사의 지시대로 문서 프로젝트 시스템 32분화 같은 평범한 이름으로 위장된 숨겨진 폴더들을 D 드라이브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습니다. 강준호 변호사는 이미 박민준에게 보냈던 광고성 이메일에
작은 스파이웨어를 심어두어 제가 암호화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제 손발을 마비시킬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겨우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소라의 생활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무모한 금융거래 시스템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대규모로 가상화폐 투자와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 심지어 수억 원에 달하는 적색 송금 내역과 부채를 기록한 엑셀 파일이 빽빽하게 펼쳐졌습니다. 그의 화려하고 성공적인 겉모습은 파산의 길을 걷고 있는 목마른 도박꾼을 숨기기 위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고금리 사채업자들과 조직폭력배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빚이 아니라 그가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제가 마련했던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담보대출계약서 스캔본을 발견했습니다. 제 개인 자산으로 현재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대출 금액은 1억 원 후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 서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유려한 필체는 제 실제 서명과 99% 똑같았습니다. 그는 제 서명을 위조하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그의 빚더미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옷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것에 대한 변호사와의 이메일 교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자본, 장비, 그리고 알짜배기 계약들을 새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은밀히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법인 대표는 다름 아닌 한소라였습니다. 그는 저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빼돌려 세금 체납과 빚더미만 남긴 채 모든 법적 책임을 서류상 부사장으로 되어 있는 저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놈우, 당신은 정말 짐승이야. 저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울분이 터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독일 출장은 단순히 내연녀와 미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고 회사 파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저를 감옥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자신은 내연녀와 빼돌린 재산을 가지고 유유히 도망가 행복을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박민준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낮의 충격은 제 안의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고 강준호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 열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상화폐와 불법 스포츠 도박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수억 원, 아니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이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협박성 메모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결혼 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 월세로 제 용돈을 충당하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폴더 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서 스캔본이 있었습니다. 대출금은 1억 원, 채무자 서명란에는 제 이름, 김지영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필체와 너무도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제 서명을 위조하여 제 마지막 보루마저 그의 빚 구덩이에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잠겨있는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는 한소라의 생일, 1998년 5월 12일, 철컥,
하고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보험금은 5억 원, 계약자는 박민준, 유일한 수혜자 역시 박민준. 계약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계약서 사이에는 박민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고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주방가스 누출,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 욕실 감전 사고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목숨을 원했습니다. 제가 사라져야만 그는 보험금과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로 모든 서류와 메모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는 소리가 제 지난 12년의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존해야 했고 이 악마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제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변의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저는 오랜 친구인 부동산 거래소 이사 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저희 집과 병원 근처를 피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제 목소리가 급한 것을 듣고 즉시 서류철과 태블릿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순종적이던 제 얼굴에서 비할 데 없는 초췌함과 단호함을 발견한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강변 빌라를 당장 팔고 싶어.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손을 테이블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그 집은 황금 같은 위치잖아. 내 남편이 얼마나 아끼던 집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해? 그리고 민준 씨는 동의했어. 저는 쓰디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멀리 내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독일에 출장 가 있어. 집안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저에게 맡겼어. 큰일이 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저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딱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민준 씨가 해외에서 사업에 실패해서 조직폭력배들에게 빚을 졌어. 지금 그들이 민준 씨를 쫓고 있어서 제가 집을 팔아서 빚을 갚지 않으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수진아, 최대한 빨리 팔아줘.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괜찮아. 현금으로 바로 받고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를 끝냈으면 좋겠어. 수진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 위치에 그 정도 인테리어면 조금만 가격을 낮추면 서로 사려고 할 거야. 저는 16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시세보다 2억 7,500만 원 낮은 13억 7,5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투자자의 탐욕도 자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큰 자금이 될 액수였습니다. 수지는 즉시 집주인 파산으로 강변 빌라 급매, 눈물의 손절가. 당일 거래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초고액 투자자들의 비공개 커뮤니티에 매물 정보를 올렸습니다. 소문은 독한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수진의 넓은 인맥으로 인해 이 소식이 머지않아 박민준의 귀에 또는 적어도 그의 채권자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점심시간쯤이 되자 제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중개인과 구매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선별하여 오후에 한 재미교포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이 고객은 사실 박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강준호 변호사가 주선해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제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객을 데리고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어둡고 구석진 곳까지 햇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게 될 주인의 심정으로 가구 하나하나,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를 아쉬운 듯 소개했습니다. 재미교포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즉석에서 현금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계약금 지불 확인서는 박민준이 행복한 미래를 그렸던 바로 그 식탁 위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손에 쥐었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과거를 팔고 추억을 팔고 제 순진했던 믿음까지 팔아 자유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집 계약금을 받았다는 소문은 동네에 퍼졌고 이웃들은 저희 가족이 파산했다는 소문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이 서울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그도 분명 이 소식을 들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혼란스러워하고 화를 내겠지만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독일에 있는 남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나타나서 저를 막는다면 그의 연극은 끝날 것이고 그는 진짜 채권자들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파놓은 덫에 갇혀버린 것이고 저는 그 덫의 올가미를 그의 목에 죄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계약금 문제를 해결한 후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핸드폰 매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일회용 심카드와 낡은 폴더폰을 샀습니다. 차에 앉아 심카드를 끼우며 제가 하려는 일을 생각하니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한소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박민준에게 향하는 제 증오가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도 결국은 피해자, 저 비열한 남자의 야망을 위한 또 다른 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장손이라는 약속을 순진하게 믿었겠지만 자신이 살을 찌워 잡아먹힐 나를 기다리는 돼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의 금고에서 찾은 보험계약서, 사진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 것 외에 한소라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한소라. 수익자는 역시 박민준. 보상금액은 2억 5천만 원 계약일은 불과 2개월 전, 그녀의 임신이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저를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한소라가 출산 중이나 그 후에 불행하게 사망할 경우까지 계산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도, 돈도,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여자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한소라의 전화번호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저 잡아먹힐 나를 기다리는 살찐 돼지일 뿐일까? 이걸 잘 보고 계속 꿈이나 꼭 메시지에는 한소라 명의의 생명보험계약서 첫 페이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수익자 박민준이라는 글자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소라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고 벨이 한참 울리도록 두었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여자의 떨리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가 이걸 저한테 보냈어요? 당신 누구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 화장실이나 박민준의 눈을 피해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 남자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 남자는 내 돈을, 내 뱃속의 아기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받게 될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사랑하는 거야. 잘 봐. 그건 사고 보험이야. 내가 수술대에서 죽거나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그 남자가 가장 부자가 될 거야. 한소라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깊고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극도의 공포가 낳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민준 오빠는 날 사랑해. 오빠가 우리 모자를 데려온다고 했단 말이야. 거짓말 마오. 당신은 질투에 눈먼 늙은 아줌마잖아. 그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믿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 왜 그 남자가 너에게 말도 없이 보험을 들었는지?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숨겼는지? 나도. 한때 너처럼 그 남자를 믿었고 지금은 그 남자 빚 갚으려고 집까지 팔고 있어? 너무 늦기 전에 정신 차려. 예아에 저는 전화를 끊고 심카드를 빼서 부러뜨린 후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한소라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신 중인 여자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의심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박민준을 더 면밀히 관찰하게 될 것이고 그의 눈빛에서 허점과 계산적인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같은 배신을 당한 채 같은 편에 서게 된다면 비록 마음속에서라도 그 남자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설고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먼지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씻어내려는 듯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저는 낡은 건물 고층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대학 동창인 강준호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능하지만 과묵하고 복잡한 이혼 소송과 재산 분쟁 전문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서며 흠뻑 젖은 우비를 벗어 던지고 제가 믿음과 눈물, 모든 것을 바쳐 모은 서류철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는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 직업적인 침착함이 감돌았지만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눈썹은 점점 더 찌푸려졌습니다. 5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와 손글씨로 적힌 사고위장 계획서를 보았을 때 준호는 책상을 쾅 치며 경악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사람과 사는 게 아니라 악마와 살고 있었어. 그 자는 돈만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목숨을 노리고 있어? 이 덫들, 가스 누출, 브레이크 고장, 모든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 떨림을 멈추기 위해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 지금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없을 때 모든 일을 처리해줄 위임장을 작성하고 싶어. 준호야, 나 여기를 떠나야겠어. 하루라도 더 머무는 건 도마 위에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준호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법적인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어머니를 독살하려 하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모의 증거들이 있다면 그 자는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은커녕 감옥에 가야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안전해야 해. 우리는 재빨리 위임장 서류들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서명했습니다. 검은 잉크가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이 마치 제 인생에 새겨지는 흉터 같았습니다. 이어서 저는 반격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송금. 집계약금 2억 원과 그 전에 제가 비밀리에 빼두었던 모든 개인 저축액을 강준호 변호사가 미리 개설해준 안전한 국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12년 동안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금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성공적인 거래 알림이 뜨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무정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탄난 결혼 생활 후에 남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도, 남편도, 가정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저 자신과 살아남으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너를 위해 살아. 뒤돌아보지 마. 여기 일이 다 정리되면 내가 알려줄게. 저는 빌딩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을까? 저는 지금 삶의 갈림길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외롭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 적은 비열한 남편만이 아니라 언제든 저를 삼키려 드는 잔인한 음모였으니까요. 넓은 주방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님이 제가 만들면 항상 맛있다고 칭찬하시던 갈비찜, 표고버섯전, 그리고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푸짐한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새하얀 도자기 그릇들을 정갈하게 놓고 식탁 중앙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행복한 가족의 단란한 작은 파티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애써 쌓아 올리려 했던 가족애라는 이름의 송별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순자 여사님을 방에서 식탁으로 부축했습니다. 여사님은 오늘따라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며칠 전부터 박민준의 독약을 무해한 영양제로 바꿔드린 덕분일 것입니다. 여사님은 의자에 앉아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냈지만 습관처럼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복권이라도 맞았니? 왜 이렇게 호화롭게 먹어? 민준이가 보낸 돈은 아껴 써야지. 낭비하지 마. 민준이는 해외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당신은 집에서 먹고 쓰기만 하잖아.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연하게 삶은 갈비찜 한 조각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제가 푹 삶았어요. 오늘 어머니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건강이 조금 나아지신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요. 이순자 여사님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의심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태연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 여인을 저는 한때 친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한 끼 식사, 한 잠자리까지 정성껏 보살폈고 심지어 반신불수가 되셨을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수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치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깊은 의미를 담아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한 번만 더 물을게요. 민준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말 독일에 간 건가요?
이순자 여사님은 입에 넣으려던 밥을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이내 제 눈빛을 피하며 격앙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젓가락을 상에 콱 내리치며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민준이가 독일 안 가면 어디를 가? 민준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거기 너무 춥다고 눈이 새하얗게 내린다고 했어. 당신은 마누라면서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민준이는 당신 먹여 살리고 이 집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왜 나한테 따져 물어. 어머니의 유려한 거짓말은 막힘없이, 부끄러움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을 외면하고 양심마저 무시한 채 아들을 맹목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감은 이미 차가운 단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박민준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박민준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박민준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들을 감싸며 저를 기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감싸는 귀한 아들이 밤마다 어머니에게 독약을 먹여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은 저와 이 가족 사이의 마지막 인연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고 어머니의 운명에 대한 결정도 내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이 빌라에 남겨둘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집은 곧 주인이 바뀔 것이고 새 주인은 어머니를 당장 내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잔인한 여인을 위해 무보수 간병인 노릇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머니 방 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방금 드러난 적나라한 진실과 저를 분리하는 문이었습니다. 라벨 없는 하얀색 약병은 제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그 무게는 마치 제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납을 달아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한때 가장 행복했던 보금자리였던 그곳은 이제 차가움과 기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큰 풍경화 뒤에 숨겨진 벽금고에 멈췄습니다. 가족의 가장 중요한 서류들과 박민준이 감춰온 비밀들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자 키패드에 손을 얹고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금고 비밀번호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박민준은 평생 가장 신성한 숫자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숫자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준호 변호사의 상세 보고서에 있던 한소라의 생일, 1998년 5월 12일을 떠올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차가운 키패드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숫자를 눌렀습니다. 1, 9, 9, 8, 0, 5, 1, 2. 건조한 삐 소리가 울리고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두꺼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계산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토지 문서 외에 파란색 서류철에 끼워진 두꺼운 서류 뭉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피보험자는 김지영. 유일한 수익자는 박민준. 제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할 경우 5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발은 힘없이 풀렸고 몸이 차가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고 숫자와 글자들이 저주처럼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5억 원 후 그것은 제가 1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남편이 제 생명에 매긴 가격이었습니다.
그가 최근 저에게 안전하게 다니라고 조심하라고 했던 말들이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합법화하기 위해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끔찍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페이지 사이에 박민준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인위적인 사고를 가장한 방법들이 목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방가스 누출, 고갯길에서의 자동차 브레이크 고장, 욕실에서의 감전사고. 글자 한 줄 한 줄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피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혼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가로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내연녀와 대를 이을 아들과 함께 부유한 삶을 당당히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뜨겁고 짜릿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공포와 역겨움이 목구멍을 꽉 조여왔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최근 들어 가스레인지를 점검해주겠다며 자원하고 제 차를 이상한 정비소에 맡기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모범적인 남편의 가면 뒤에 숨어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넓은 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나 그의 흔적이 있었고 이제는 집안의 모든 구석이 살인적인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저 악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이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모든 보험 서류와 손글씨 메모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모든 것을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금고 문이 찰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 신뢰와 사랑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 박민준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이었고 제가 맞서야 할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박민준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한소라와 한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강변 빌라 앞에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열쇠는 자물쇠에 맞지 않았고 문을 연 것은 제가 아닌 온몸에 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였습니다. 이 집은 1년 전에 내가 샀소. 전 주인은 마누라가 빚 갚는다고 집 팔고 외국으로 떴다던데 남자는 박민준의 얼굴에 매매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박민준이 독일로 떠나기 전 회사 서류인 줄 알고 서둘러 서명했던 위임장과 함께 제 서명과 그의 서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소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날 속였어. 집도 돈도 없다니. 당신은 사기꾼이야. 그녀는 박민준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 광경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외국 가서 돈 벌어온다던 남자가 아내에게 집까지 팔리고 쫓겨난 채 내연녀와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였겠습니까? 궁지에 몰린 박민준은 마지막 희망으로 어머니 이순자 여사님을 찾아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낡은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앙상한 노파였습니다. 1년 만에 아들을 알아본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고 우는 대신 남은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불효자식. 망나니 같은 놈. 날 여기 버려두고 어딜 갔어? 내 마누라는 집 다 팔고 도망갔어. 내가 왜 돌아와? 내가 죽었는지 보러 왔냐? 요양원 직원은 3개월치 밀린 요양비 200만 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택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한소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로 달려갔지만 유리문에는 세무서와 은행의 붉은 압류 딱지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그의 모든 탈세와 비자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핸드폰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는 유심칩을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허름한 여관방으로 돌아오자 굶주린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한소라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술살 돈을 찾기 위해 한소라의 가방을 뒤졌고 두 사람은 좁고 곰팡내 나는 방에서 서로를 핥히고 밀쳤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가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것 역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박민준의 선고 공판 날 서울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저는 단아한 흰색 셔츠 원피스를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박민준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이미 삭발되어 있었고 헐렁한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옷은 그를 더욱 초췌하고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심지어 눈이 퉁퉁 부은 채 증인석에 앉아있는 한소라조차도 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박민준의 죄목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낭독했습니다. 사기, 재산 편취, 문서 위조, 고해 상해, 그리고 가장 심각한 조직적인 살인 모의. 죄목 하나하나가 선고될 때마다 그의 자유의 문은 더욱 단단히 닫히는 듯 했습니다. 한소라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증언했습니다. 박민준의 협박 메시지까지 모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은 포악하고 비열한 성격으로 비열한 동기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울려 퍼지며 탐욕에 눈먼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박민준은 비틀거렸습니다. 2명의 법정 경찰관에게 부축을 받아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후회,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냉담한 시선으로 응답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살갗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소라가 아기를 안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지영 언니, 죄송해요. 이 사과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아기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도 짓고 작은 장사도 하면서 아기를 키울 거예요. 이 도시를 피해서요. 저는 그 젊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배신의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아기는 죄가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키워요. 아빠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저는 한소라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모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첫날을 지내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한소라는 흐느끼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기를 안고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제 가슴속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모든 원한, 증오, 배신, 그리고 고통. 그 모든 것이 저 법정 문 뒤에 묻혔습니다. 강준호 변호사가 제 옆으로 다가와 법적 효력이 있는 이혼 확정 판결서를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지영 씨 이제 완전히 자유해요. 이제부터 지영 씨는 김지영 씨예요. 독립적이고 행복한 여성 김지영. 저는 얇지만 의미심장한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종이는 단순한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통행증이었습니다. 제가 온전하고 찬란하게 저 자신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으로요. 자유로운 인생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도시가 아직 새벽 안개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깨어났습니다. 제가 임시로 빌린 고급 아파트의 발코니로 나섰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맑은 아침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제 발 아래 한강은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는 아침 햇살이 금빛으로 반짝이며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화물선들이 묵묵히 흘러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는 놀랍도록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12년 전 이 강변에서 영원한 사랑과 고귀한 희생을 믿었던 꿈 많던 젊은 여인이었던 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 청춘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아프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마치 몸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와 같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핸드폰이 울리며 새 이메일이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열어보니 국제예술협회로부터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개인전 재탄생에 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샘의 고독 속에서 눈물과 깨달음으로 그린 제 그림들은 예술위원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능에 대한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장의 무게와 아내로서의 의무에 묻혀 지냈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새로운 세상의 문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저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붉게 떠오르며 남아있던 회색 구름들을 몰아냈습니다. 인생은 저 강물과 같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굴곡도 있고 격렬하게 휘몰아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넓고 드넓은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저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놓아버렸을 때 저는 비로소 온 세상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다가오는 여행을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바람 치는 밤에 도망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찬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의 기억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야 햇살 가득한 날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미래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당한 싱글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저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운명 앞에서 절대 고개 숙이지 않는 한 여인으로요. 동이 트고 저의 새로운 날이 이 순간부터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김지영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지영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감동을 나눌 친구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미스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의 숨겨진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